이 인식 문제입니다.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 정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도 통제 불가능한 초의식적인 규칙에 의해서 사물들을 인지하거나 지식을 가공하거나 행동을 결정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통제를 못 하는데 관료들이 앉아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통제를 해요? 넌센스죠.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오하기 짝이 없는 거죠. 참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미제스보다 훨씬 더 나갔습니다. 그거는 미제스보다. 미제스. 그리고 미제스가 심리학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이에크는 심리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미제스는 진화 이론에 통합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이에크는 진화 이론인데 진화 이론가로 보는데 미제스는 진화 이론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제스를 진화 이론 쪽으로 이제 재해석을 내리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미제스가 죽어버리거든. 진화 이론 심리학을 도입하지 않으면 미제스의 생각은 아주 좁아터진 인간이라는 게 목적 의식적인 그 행동 이외에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배제시키면 시장을 설명하게, 사회 현상을 설명하게 부족하니까 그걸 좀 접목시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죠. 어렵죠. 그리고 그 독일 사람들이라는 게 예를 들기를 싫어하는 게 그 어떤 칸트 같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칸트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학문이 아니다 그랬죠. 해버렸거든. 완전히 머릿속에 뽑아내는 겁니다. 하이크도 하이에크도 주로 그런 거죠. 미제스도 미제스 더욱더 그렇죠. 칸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들이. 그 휴먼 액션 같은 거 그래도 저 자유주의라든지 뭐 그 사람이 그 책 쓴 그 뭐죠 그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책 읽기 쉬운 책들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시간이 없어 읽기 못하지 쉬운 책들입니다. 사회주의 계산 논쟁.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게 내가 논문을 쓴 게 5번째 논쟁이죠.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다시 재구성하기가 지금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대략 그렇습니다. 이제 미제스가 먼저 도전을 하죠. 미제스가 도전을 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불가능하다. 왜? 가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사회주의자들, 그 당시 오스칼 랑헤라든지 디킨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스칼 랑헤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카고 대학에 있었어요. 오스칼 랑헤 시카고 대학에 있다가 40년대 그냥 어디죠? 폴란드가 체코인가일 겁니다. 그러고 간다고요. 원래 오스칼 랑헤가 이게 미국 사람 아니거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오스칼 랑헤하고 디킨슨이 이제 오케이, 네 말이 옳다. 미제스 얘기. 오케이, 네 말이 옳다. 가격이 없으면 계산이 불가능하다. 손익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옳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도 충분히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이에크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때 그게 이제 3단계 논쟁입니다. 하이에크가 들었으면서 가격 계산 못 한다. 왜? 지식의 문제 때문에. 그 얘기죠. 그게 3단계 논쟁이고 4단계 논쟁에서는 누구의 논쟁이냐면 아이고 잊어버렸어. 페오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오비치. 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망하느냐 하는 문제를 재산권 이론 가지고 설명을 하죠. 재산권 이론 가지고 사회주의 계산 논쟁, 그 논쟁을 합니다. 제5차 논쟁이 또 누가 있느냐면 그게 누구더라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금융시장을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자원 배분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이쪽 자유주의자들이 그것도 이제 계산 못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이에크까지 논쟁이죠. 하이에크까지 논쟁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평가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미제스는 하이에크가 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제스는 하이에크가 졌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그렇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크의 논쟁, 지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학계에 들어가지 못했죠.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사멜슨 같은 사람이 1989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무너지기 3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3개월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소련 경제의 번영이 사회주의 경제도 번영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다.
사회주의 소련 경제를 보면 사회주의 명령 경제도 자본주의만큼 번영할 수 있고 마찰 없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슨이, 폴 사무엘슨이. 몇 개월 전 망하게 몇 개월 망하게 몇 개월, 저 89년 10월달, 11월, 아니, 뭡니까, 9월 달에 나온 책이에요. 그게, 자기 사무엘슨이 경제학, 제 18판인가, 19판인가 나오는 그 책이다 그대로 내버렸어요. 그 사람뿐이 아니었죠. 누구죠? 에로우 있죠. 케네스 에로우. 노벨 경제학상 받았죠. 케네스 에로우도. 어쨌든 케네스 에로우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제대로 번영할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이고, 군나라 미르달이죠. 스웨덴 노벨 경제학상 하이에크 받은 사람. 그 사람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앨런 알레, 나 발음이 제일 같은데 하여튼 그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하일브로너 같은 사람들 그랬습니다. 하일브로너도 뭐 사회주의 교육적인 게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일브로너는 막 노골적으로 자기가 실수를 했다, 사과를 했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이건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 본 거다. 다른 사람들 치고 뭐였어요. 사무엘슨 우물쭈물 하고 죽어버렸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제스나 하이에크의 사상들이 그렇게 침투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은 장본인이 사무엘슨이거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들고 나서 미제스 하이에크에 배울 게 없다 막 계속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거든. 그랬으니 뭐 그 미국 풍토에서 하이에크나 외국 사람들이 더구나 거기서 그래도 미제스나 하이에크를 미국의 풍토에서 자리 잡게 만들어준 게 헤즐리스거든. 헤즐리스가 굉장히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제스 사상, 하이에크 사상을 아주 쉽게 풀었으면서 막 확산시키고, 미제스가 미국에 망명했을 때 아시죠? 헤즐릿. 예. 뉴욕 타임스 기자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뭐 원래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했다. 헨리 헤즐릿은 그렇게 보면 오스트리안 학파라고 봐요. 오스트리안 학파로 볼 수 있죠. 네, 오스트리안 학파입니다. 내가 이거 소개를 했는데, 헤즐릿 내가 경제 사상사 여행 쓸 때 헤즐릿 아주 일부러 썼습니다. 일부러 했고, 헤즐릿이 없었으면 미제스가 없었다. 이 정도로. 그 지식인 문제의 인센티브 구조, 이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왜 실패했느냐, 그 문제에서부터 이제 미제스나 특히 이제 하이에크가 시장 이론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실패했느냐, 거기서부터 시장 경제가 지식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거 지식인 문제,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경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이에크는 자원 배분 문제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 지식의 문제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의 문제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지식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로 그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시장 경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이게 교환 메커니즘만, 물건을 교환하는 것만 아니라 소통 메커니즘이다 그런 거죠. 의사소통, 뭐 여러 가지 생산 방법이라든지 뭐 재화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소통해가는,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거대한 소통 기구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경제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실제적으로 미제스를 제대로 좀 아는 분이 하는 게 정말 없어요. 그거를 하지를 못했거든. 나도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미제스에 대해서 내가 독일에서 인상을 참 나쁘게 받았어요. 독일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프리오리 하거든. 아프리오리한 게 선험가거든. 선험이론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경험과학인데, 이 사람은 선험주의로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미제스를 독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어요. 특히 이제 그 경험이론으로서 특히 중시하는 게 칼 포퍼 아니에요. 독일이라는 게 포퍼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 과학 철학에서. 그런 영향 때문에 미제스가 굉장히 밀려나갔다고. 그런 분위기여서 미제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다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그냥 미제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그냥 뭐 좀 보고 그래. 이게 근원적인 거를 따져 나가는 버릇이 있어야
이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 청중들 있죠. 몰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뭔지 모르거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이거를 좀 근원적인 거를 딱 얘기를 해줘야 그때서 이제 좀 그렇구나. 그래야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틀이 들어 있어야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틀 만들어 주는 게 참 중요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자유주의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신자유주의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제스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안 학파나 미제스나 하이에크나 또는 그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한테 신자유주의 근원을 따지 본다고 한다면 붙이는 게 맞지는 않아요. 옳지 않다고. 원래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 쪽에서의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1938년도에 나온 그러니까 간섭주의적이었다. 그러니까 고전파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소위 자유방임이었는데 자유방임 때문에 자유주의가 망했다. 그러니 국가 간섭이 필요한데 이러이런 정도는 국가 간섭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신자유주의로 하자. 이렇게 만들었던 거라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하이에크나 미제스 같은 사람은 야 그건 자유주의 아니야.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빼버리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좌파들은 이게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이제 미제스나 하이에크 프리드만 이론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신자유주의다. 왜 신자유주의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말이죠. 민주주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다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붙입니다. 민주주의 아까 얘기를 했죠. 민주주의 문제.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대중민주주의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리미티드 데모크라시를 주장하는지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신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고 그런데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시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와서 민주주의를 무시를 해버렸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두 번째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규제를 철폐하는 겁니다. 규제 철폐하는 것. 복지 철폐하는 것.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얘기죠. 이것들은. 근데 과거에서는 복지라는 게 그렇게 없었거든. 별로 관심을 안 뒀거든. 그래서 복지 철폐를 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를 않았어요. 국가 이제 경제 규제 해제한다.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 규제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붙여버린다고요. 욕하는 문제죠. 욕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나는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자유주의자들끼리 얘기할 때 신자 빼버리자 말이야. 빼버리고 그냥 자유주의로 해버리자. 이런 주장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하면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같고 저 얘기는 저 얘기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요. 지금 시중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야 민경국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렇다더라. 누구 얘기는 이렇다더라. 그럴 거거든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고 할 수 없어. 이제 언어를 사용을 할 때 나는 자유주의는 이런 자유주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대화가 도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미제스가 리버럴 찾아와야 된다고 리버테리언은 맞지 않다. 리버럴이라는 말을 찾아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리버럴이라는 말이 미국에서는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원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나, 자유주의. 그런데 자유주의라는 말을 자유라는 말을 원래 찾아보면 너 그렇게 봐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너 그렇게 봐준다. 히피도 좋고 말이지. 부자도 나보다 더 잘 사는다. 너 그렇게 봐주겠다. 이런 거거든. 이게 이 말이었다고 그래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하고 싶다고. 우선 이제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하고 시카고 학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다른 점을 이야기한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 요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카고 학파는 인센티브 문제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그 지식의 문제
경제 계산 문제, 지식의 문제로서 지식의 문제 때문에 경제 계산 문제나 또는 지식의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르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요. 그 인센티브 구조라고 하는 게 인센티브 구조를 제대로 지식의 문제가 없다면 전지전능한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인센티브 구조 제대로 만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죠.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펄 사뮤엘슨 같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식의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오스트리아 학파하고 시카고 학파가 좀 다르고 또 두 번째 다른 점은 시장이라고 하는 걸 아까 얘기했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시카고 학파에서는 에피시언시 문제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한다. 에피시언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효율성보다는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 그 다음에 자율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가치들을 시장에 이제 두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유재산의 중요성 문제, 사유재산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효율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 자유라고 하는 측면,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것, 이런 점들이죠. 그 다음에 시카고 학파하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세 번째 차이점인데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장에서 시카고 학파는 균형으로 파악을 해요. 시장을 균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이론이죠. 균형이라는 걸 왜 이 사람들이 중시하느냐면 균형점이라는 게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균형입니다. 이건 이제 정태적인 상황이죠. 정태적인 상황인데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균형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균형이 없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업가 정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기업가 정신. 이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하는 과정이면 이게 프로세스 과정이지 이게 어떤 정지 상태는 아니거든요. 자꾸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나가는 과정, 시장을 그런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균형이라는 건 이건 참 영혼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그 시장을 균형으로 파악을 하면 기업가 정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전파는 기업가 정신이 없어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죠. 우리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게 기업가 정신인데, 그게 빠져버렸다고요. 신고전파에. 그러니까 신고전파는 발전 이론이 없습니다. 경제 발전, 경제적인 번영 이론이 없어요, 사실은. 맨날 균형점인데, 이 내생적으로 이렇게 막 해서 성장하는 그 과정. 그게 없는 거죠. 신고전파.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도 발전 이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로 얘기를 한다면 자본론이 없죠. 이게 자본론이 없습니다. 자본론이라고 해서 신고전파에서는 대문자 써가지고 에그리게이트 시켜가지고 자본론인데 자본이라는 게 에그리게이트 시킬 수가 없거든요. 통합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본 구조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본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철강을 광석을 캐내는 과정에서부터 이 광석을 가지고 소비재 만드는 겁니다. 소비재. 빵 만드는 기계입니다. 빵 만드는 기계까지 만들어 오는 이 과정이라는 게 수없는 자본재들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 이 과정, 이거를 그냥 하나로 뭉뚱해서 막 에그리게이터 K 대문자 카피탈, 영문은 소문자 C겠죠. 캐피탈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오스트리아파에서는 자본론 이 구조, 자본 구조, 이자율이 변화됐을 때 그 돈이 흘러 들어갔을 때 그 자본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동되는가, 이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 뭐 경기 변동론 문제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